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오늘은 뭐 한 주간의 주요 뉴스보다는 오늘 주요 뉴스죠. 이렇게 당장 네. 불거진 뉴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뭐 재판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본명은 최은순 씨죠. 네. 74살. 의정부지법 있죠? 네, 의정부지법 13부에서 3년 징역형의 법정 구속을 예.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예, 3년 구형했는데 예. 3년 징역형 실형이 나와서 이제 변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13년 2월에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모 씨하고 동업자 3명하고 그래가지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라고 하죠. 요양급여를 22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걸 지금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재판부 판단이겠지만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경찰도 또 고양지청에서도 이걸 수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다 무혐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경찰에서 왜 처음에 그 고소가 됐다가 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가 징역 4년 받았고 두 사람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세 사람이 받았어요. 그때 최은순 씨도 같이 됐는데 입건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은 최은순 씨의 책임 면제 각서 이걸 그 네 사람 사이에 썼는 모양이에요. 이 세 사람하고 최은순 씨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그걸 받아들였는지 입건을 안 했기 때문에 무혐의는 아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 경찰이 그 당시 입건을 했다가 그냥 각하한 건지 아니면 입건조차 안 한 건지 그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입건조차 안 했으면 무혐의고 말 것도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고발은 들어갔었는데 뭐 처벌을 아예 기소조차 안 됐으니까 입건이 안 됐는지 뭐 무혐의를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단은 그렇게 끝났었죠. 그런데 최강욱 의원하고 이 사람들이 2019년인가에 2020년인가에 20년 1월인가 4월 7일 날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최 씨하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 그 딸 그러니까 김건희 씨까지 같이 또 고발을 했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11월 24일 날 2020년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 의정부 지법에서 형사 13부에서 했는데 그게 재판이 오늘 선고된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정 구속은 완전히 판사의 재량입니다. 완전 재량입니다. 지금 변호인 측이라든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가 74세, 우리 나이로 75세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뭐 특수한 입장, 그러니까 대선 주자 후보의 장모라는 그런 특수한 입장이 있고, 그런데 그 무슨 도주 우려도 없는데 그런 분을 그렇게 구태여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한 것 아니냐? 뭐 충분히 봅니까? 변호인 입장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여성이고, 그다음 요새 기준은 고령은 아주 고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74세면 뭐 할머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재력 이런 게 있으니까 도주할 우려도 없는 거고. 그다음 불구속 기소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앞에 세 사람 아까 제가 재판 받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주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역 4년이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최은순 씨가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본래 이 사건 전에도 재력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설립하는데 아마 그 징역 4년 받은 사람이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병원 한번 설립하죠. 요새 요양병원이 아주 인기 있습니다.
뭐 요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자해갖고 돈 번 사람들 원래 이제 모든 우리나라 지금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가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또는 의사. 일반인은 병원 설립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의사 중에는 이제 은퇴 가까이 되고 별 이렇게 의료 활동을 못하는 분이 이름을 빌려줘가지고 의료법인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의료법 위반도 같이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의사 몇 명만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돈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그 의료수급, 부정수급이라 그럽니다. 그걸 청구해가지고 돈을 22억 원 가량을 받은 거. 그게 거의 사기로 기소가 돼요, 그걸 또. 사기로 기소되는데 22억이면요. 그냥 일반 사기가 아니고, 5억 이상일 때는 특경가법이라고 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가지고 형이 제가 지금 그 형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하게 처벌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양병원들이 사실은 되게 산중에 있다든가 교통이 그렇죠. 불편한 곳에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시내에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되게 대학병원이라든가 의대 교수하다가 그만두신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주로 거기 병원장이다 또는 무슨 의사다 하고 이름을 걸어놔요.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입니다. 뭐 변호사도 사무장, 그렇죠. 사무장 법률사무소 있듯이 법률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돈은 사무장이 되고 변호사는 이름만 걸어놓고 그런 경우인데 여기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최모 씨는 자기는 병원 운영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게 장사가 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대라 해서 돈만 냈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명목상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고 2014년부터는 그것도 아예 그만두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본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 운영의 직접 개입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판결문을 이제 오늘 봐야겠지만은 이 병원이 진짜 의사가 병원장이 되어서 만든 병원이 아니고 이렇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무장 병원이다. 이 사무장 병원은 그게 사실은 의료를 공급할 수도 없고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의료법에 불법이거든요. 그 사무장 병원 자체가 거기서 요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요양을 한 걸 가지고 건보공단에 그 요양급여 이걸 청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숨기고 청구해서 22억을 받았으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는 되는 거죠.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병원의 그 운영에 개입하고 안 하고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은순 씨가 이런 사무장 병원이란 걸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게 문제인데 이거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의사들 데려다 놓고 원장 시켰겠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 때문에 그 법원의 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있죠. 책임 면제 각서가 뭐 있다 하더라도 유죄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법정 구속한 부분 불구속 기소된 노인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좀 과했지 않냐 이게 지금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 이 부분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관의 재량인데 지금 뭐 사실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이게 여권이나 야권의 유력 정치인 같았으면은 불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실형 선고하되 저희들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좀 의심스러울 때 그리고 피고인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다툴 때 이때는 좀 한번 더 타봐라. 왜냐하면 제가 법정 구속시켰다가 2심에서 만일에 무죄가 나버리면 제가 그 피고인한테 못할 짓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법정 구속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왜 판사들이 하는 말이 왜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느냐 2심에서
항소심 판사들이 판사들이 구속하는 걸 참 안 좋아해요. 풀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그러겠죠. 예, 그래서 구속은 유죄로 인정되면 구속 계속 올려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법정 구속을 조금 한계 타격을 받은 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은 또 하나는 그 주범은 뭐 한 명이 4년인가 이렇게 실형을 받았죠. 그런데 동업자. 지금 최모 씨도 동업자 아닙니까? 돈을 대기는 했지만. 근데 그 두 명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요양병원 개설, 운영, 그 다음에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이 세 가지를 다 모두 인정을 했고, 또 하나는 대개 보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지금 구형을 3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5월 31일인가 되죠. 마지막 공판 결심 공판이. 그런 경우 되게 그렇게 풀로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제가 볼 때 검사가 3년을 딱 3년 했는데 3년 이상의 징역 사건 아닙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면 25년인가? 지금은 이제 유기징역의 상한이 예전에 제가 판사할 때 25년이 늘어난지 모르지만은 최하한을 구형한 거라고, 제일 밑에 걸. 아, 그렇습니까? 3년 이상의 징역 사건을 3년만 구형했으니까. 그 이하를 못 한다 이거죠. 우리가 있죠. 변호사도 그거 알 텐데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네. 그러니까 판사들은 있죠. 이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정도 22억 편취다, 사기다. 이러면 보통 7년 정도 구형합니다. 3년 구형했다는 건 이거는 처벌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꼭 검사가 3년 구형했다고 3년 선고하라는 법은 없고 3년보다 더 위에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주장이지. 이게 무슨 판사한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렇지만 판사들은 검사가 구형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중하게 보느냐, 가볍게 보느냐,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걸음 떨어진 데서 피고인을 갖다 재판하고 피고인 말을 듣고 하는 거지만, 검사는 검사실에서 바로 앞에 책상 요 앞에 놔두고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 사실관계도 검사가 아는 게 훨씬 많아요. 판사는 정제된 공소장, 그 다음 기록에 나타난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검사는 그 앞에서 피고인이 우리 그 검찰 조서 읽을 때 이런 것도 나와요. 이때 피의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다 마치 이제 자기 범죄를 반성한 듯한 이런 건 나올 정도로 검사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3년 구형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제가 아까 우리 주범 4년, 2년 6월 나온 걸 볼 때, 검사도 3년 구형하면은 한 2년이나 2년 6월에 집행유예 나올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의 시각하고, 법관 이번에 그 재판부는 아마 이걸 격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마 송경식 변호사죠. 거기에도 그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을 지금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은 무죄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손 변호사의 변론 전술의 실패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걸 무죄 주장을 할 건 아닌 것 같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형량도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때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령이고 여성이고, 또 주범도 아닌데 바로 법정 구속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이 정권한테 윤석열 전 총장은 미운 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찍힌 사람 아니냐. 그건 공개의 사실이죠. 물론
재판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김명수 사법부의 예. 어떤 기류가 그게 또 동조하고 그쪽과 가까운 뭐 그런 판사 어떤 분인지는 제가 성향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이쪽에서는 네. 윤석열 쪽에서는 뭐 설마 이렇게 세게 나오겠느냐 뭐 해봤자 집행유예 정도로 뭐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무죄 나올 가능성을 더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 사안 자체가 무죄 다투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었다. 그런 데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범이 있죠. 4년 받은 사람. 4년, 실형 4년 받았다는 건 그건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 사무장 병원들의 대부분이 이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돈 있는 사람 접근해가지고.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병원 건물 짓고 땅 사고, 그 다음 뭐 병원 시설이 사실 요양병원 보면 복잡합니다. 보면. 네. 그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설비가 사실 처음에 많이 듭니다. 이걸 그 브로커라고 그래요. 그 4년 받은 사람.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브로커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네, 의료 브로커들. 예. 그 요런 것만 알아서 땅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의사도 자기가 섭외해가지고 좀 연세든 의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고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4년 받은 사람이 주범이고 이 최은순 씨는 있죠.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돈에 욕심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뭐 돈 벌겠다는 2012년이면 한 뭐 60 몇 세 정도 되니까 젊으니까 돈 벌겠다는 그런 마음에 요양병원 그 당시에는 국가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죠. 요양병원만 차리면 뭐 돈 버는 건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뭐 해주니까요. 요양급여에 거기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내는 돈도 있지만 국가에서 또 이게 반 이상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원시키려고 아주 그냥 로비를 하러 다니잖아요. 이름 좀 걸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이 4년 받은 사람이 주범이고 최은순 씨는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2년 6월 2분 받은 사람 그 사람들도 관여를 했지만 주범은 아니다 해가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은순 씨가 동종 범죄로 뭐 전과가 있고 이러면은 좀 이번에 실형 나온 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만일 그런 게 없다면은 이게 우리 고 교수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있죠. 이 평가가 많이 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책임 면제 각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주경찰서에서 2015년 수사를 할 때는 그런 책임 면제 각서도 있고 그래서 입건조차도 안 했다.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관해서 어떤 운영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은순 씨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지. 이 병원의 뭐 운영이라든가 뭐 의사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다. 아마 이 취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인간에 무슨 이렇게 각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 나는 책임이 없다. 뭐 그런 게 이제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민사에서는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민사 문제로는. 그런데 형사는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거 알았냐 몰랐냐. 이게 중요하지. 민사는 낸다 이거죠. 하고 나서 요양급여까지 다 받아놓고 그걸 면제를 썼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이거죠. 뭐 그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국가에서 여러 경우에 맞습니다. 개인간에 뭐 이렇게 각서라든가 계약서 쓰면서 거기에 면책 조항을 써놓거든요. 이게 형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에서 부정수급 환수 소송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임 각서 면제 각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그거는 그 민사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뭐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투자를 했든 말든 그 사람이
일반 사인이라면 저희들이 여기서 다룰 그렇죠. 이유도 없고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법원에. 관심도 없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지지율 1위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군의 한 명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과연 이 사건이 무죄가 나느냐 또 어떤 뭐 집행유예가 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형 선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한테 미칠 정치적 영향이랄까 파장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다루는데 관심이 있는 거고 일반 또 국민이나 시민들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거의 안 했고, 또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미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난번 출정식 때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회견 때도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는 그것이 사법적 판단에서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뭐 미리 이 얘기를 해놨어요. 뭐 본인도 혹시 이런 경우를 상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나온 판결 내용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거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사건이 고 교수님 말씀대로 뭐 윤석열 총장이 관여를 했거나 이건 국민 정서상 이번 대선 출정식을 바로 6월 29일 날 하고 한 4일 지났는데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대해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아주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가장 믿었던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 가족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실망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게 유무죄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는 가장 큰 뭐 암초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드러난 그 바위에 윤석열 후보가 가다가 지금 쿵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래. 이게 아킬레스건. 뭐 X 파일 거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많이 드러난 거라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10원 한 장도 피해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건 자체를 뭐 몰랐다고. 그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있죠. 조그만 뭐 도시에 시장 출마한 것도 아니고 지금 대권을 갖다가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 있죠.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아마 실력이 드러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해결 못하면 있죠. 그만둬야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가장 위기이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니, 재판 자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그죠? 제 말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사과한다.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오늘 선고 나자마자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은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뭐 할 말이 없다. 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변호인들이 말을 할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선고 나자마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여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후보 때. 그 장인어른 빨치산 그 경력 가지고. 제가 윤석열 총장이었다면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가족의 일이고 해서 안타깝고 장모가 그런 데 연루돼서 대단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야기한 대로 그 검사나 검찰총장으로 해서 개입한 적이 없고 그리고 장모가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건 공정하게 누구든 죄 지었으면 받아야 한다는, 거기에는 내 소신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글쎄요. 그렇게 했으면 좀 근데 했어요. 그 이후에. 그게 아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당연하죠. 그래. 윤석열 총장한테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주 원론적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6월 29일 날 출사표에서 한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 이런 걸 주장했는데 아니 장모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도 그 장모도 요새는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거는 사위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반대쪽으로는 내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고